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LG 구본모 회장의 별세와 그 아들 구광모 상무의 경영승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공지영의 단편소설 인간에 대한 예의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 선거 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이라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속속들이 까발려지고 있는 남조선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만행을 접하시고는 분노를 금치 못하시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월급 50만 원을 주고는 하루 15시간 노동을 시킨 데 대하여서는 천하의 망나니 구두쇠 수전너도 이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소금에 절인 젖같이 짠 이 인간들을 짜지 않은 저염젓갈 속초 오마니 젓갈로 교화시키겠다고 다짐하시었다. 만세에 빛날 김용민 동지께서는 잘 숙성시킨 속초 양념으로 덜 짜고 덜 자극적이지만 맛이 일품인 속초 오마니 젓갈의 판매를 허락하시며 감사의 달 5월을 맞이하여 200g 세트를 특가에 공급하겠다고 온 인민들에게 약속하시었다. 구매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21일) 월요일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관심입니다. 2014년에는 이재정 현 교육감이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나와서 당선됐는데요. 이번 2018년 선거에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는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정 현 교육감은 재선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진보 후보가 분열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송주명 경기교육감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송주명입니다. 송주명 교수님,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연히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라면은 2009년인가요? 그때부터 한 명씩만 나왔는데 이번엔 어떻게 두 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좀 두 명이라고 그런 게 왠지 서글퍼집니다. 네. 근데 2009년에는 김상곤 교육감이 도전하실 때지요. 그때 경기도민들이 뽑아주는 형태로 봄도민 후보가 되셨고요. 예. 그다음에 2014년에는 이재정 후보께서 민주적 교육개혁을 위한 단일 후보 이런 명칭으로 시민사회에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교육혁신연대라는 주관 단위가 만들어져서 몇 번 이재정 교육감님께 좀 참여해 주십사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경선을 해달라?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사실 여태까지 4년 동안 하셨는데 한번 재신임의 과정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님 몇 가지 이유 요건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교육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민주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마 좀 그런 뉘앙스지요. 이미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발표하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이셨는지 참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2014년 경선 때는 참여하시고 이번에는 참여를 거절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마도 현역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감이
경선에 참여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혹시 우리 송주명 교수님을 밀기 위해서 단독으로 송주명 교수님을 단일 후보로 만든 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분이나 나오셨거든요. 이재용 교육감님 빼고도요. 예. 그 5분이 엄청나게 좋은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경선인단을 모집해서 이 경선인단이 누구를 많이 지지하시는지,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 전체 시민들에 대해서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의해서 뽑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재정 현 교육감 강력한 후보기도 하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상당히 앞질러 나가는 걸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아니 이분이 빠진 경선은 좀 맥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실 이재정 교육감님 지금 지지율을 쭉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중반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현역 교육감을 하셨으면은 평균 정도만 하시더라도 아마도 지지율이 30%에서 40% 사이는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대 정도로 현역 교육감 4년 하셨는데 그 정도 지지율밖에 안 나온다? 이것 자체가 좀 귀한 일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보 단일 후보 이런 명칭은 엄밀히 얘기해서 맞지 않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저에 대해서요? 그렇죠. 이재정 교육감이 나오면은 이런 진보 단일 후보라는 명칭이. 근데 이재정 교육감님 스스로가 사실은 진보가 아니다라는 이미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네. 사실 또 그리고 이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부여해주는 정당성이고 일종의 명예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사회가 4년 동안 잘하셨는지 한번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요청을 했는데도 대단히 민주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요청은. 그런데 이런 요청 자체를 본인이 회피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정 교육감의 지지율이 월등하지 않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경기교육 4년 지금까지요. 2014년부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특별한 부분 별로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용 교육감님 저는 예전부터 김상훈 교육감의 뒤를 잇겠다고 그러시고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내세웠다 하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혁신학교인데요. 제가 예전에 혁신학교 위원장에서 혁신학교 생리를 좀 잘합니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감이 처음 기안한 거 아닙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기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반적인 설계를 당시 제가 김상곤 교육감을 모시고 제가 했죠. 송주명 교수님이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혁신학교 추진위원회, 경기도 교육청이에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쭉 맡아서 혁신학교를 만드는 일들을 쭉 사실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의 혁신학교 정책 보면은 어떤 교장 선생님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혁신학교가 예전에는 대단히 중요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집중적인 관심도 받고 뭔가 정책적인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요즘은 서자 취급받고 있답니다. 야, 이게 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개수는 물론 여러 개가 나왔어요. 500개수, 600개 사이인데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혁신학교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학교가 그중에서 몇 개나 될까 하는 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경기도의 학부모인데 이재정 교육감이 김상곤 교육감의 그 뒤를 이어서 혁신교육을 잘 이행했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추측했는데 송주명 후보가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주명 후보가 제시하는 혁신교육은 뭡니까? 사실 그 혁신학교 말씀을 지금 방금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가장 큰 문제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 안에 민주주의가 없었다는 그런 측면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여러 주체들의 뜻을 모아서 이 공교육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이런 방향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이게 안 됐다. 그래서
혁신교육의 출발점인 민주주의와 소통이 없으니까 도리어 혁신교육이 정치한다기보다도 뒤로 가는 이런 모습마저도 나타났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사실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을 설계해온 그런 입장에서요. 복잡한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혁신교육의 기본적인 철학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교육행정의 탑에 계시는 분이 민주주의 잘 지켜야 되죠.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공교육에서 평등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평등성. 그 다음에 공교육이 진짜 창의적이고 역동적이 돼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창의성. 마지막으로는 이 공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보통 시민들이라고 그럴까요? 이 시민들이 참 그 공교육 속에서 행복해지고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공교육의 기본 취지를 조금 더 우리 혁신교육에 맞게 몇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혁신교육이 원래 정신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침 9시 등교 논란도 대대적으로 제기하셨던데요. 지금 아침 9시 등교하니까 사실은 9시 등교가 좀 정착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오던 것을 자, 다시 원래 8시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 또한 대단히 불편한 문제죠. 그런데 당시 정책 결정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부모들이 맞벌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9시에 오라고 그러면은 맞벌이 할 때 예를 들면 먼저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어디다 맡기고 맞벌이를 나갑니까?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학부모의 불편이 야기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이 정책 결정 자체가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를 정확하게 챙기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겠다. 8시에 올 아이들은 8시에 학교 오게 하자. 그래서 학교가 이 아이들을 케어해 주자. 아침에 학교에서 밥도 먹여주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건 돈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학부모님도 맞벌이하는 뭐 회사 출근하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얘들 손잡고 학교에 맡기고 그야말로 얘하고 함께 아침 식사 간편식이라도 하고 학교에서요. 그 다음에 출근하고. 아니 그러면은 학교 급식을 가족들에게도 제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학교는 단지 수업만 하고 얘들을 적당한 시간 동안 머무르겠다고 보내버리는 이런 공간이 아닙니다. 얘들이 가장 안전하게 케어받으면서 요컨대 키워지는 그런 공간이고요. 교육과 더불어서요. 또 한편으로는 이 학교는 그 마을, 그 지역사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하나의 공유 공간으로 좀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하고 함께 얘들 맡기고 출근했다가 다시 그 공동체에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말이죠. 일정하게 이제는 학교가 가정이 바빠서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식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에 학부모들이 약간의 비용만 부담해서 아침 식사 함께하는 그렇죠.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급식실은 막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미 아침에 예를 들면은 굉장히 건강하게 친환경적인 재료로 할 수 있는 샌드위치라든지 김밥이라든지 뭐 주먹밥이라든지 굉장히 간편식이 또 많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지방자치체하고요 협력해서 함께 가꾸어 나가는 마을 공동체의 공동공간 뭐 이런 개념으로 나가게 되면 진짜 재미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송주명 후보는 아침 8시부터 책임지겠다. 학생들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주명 후보님.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선거는 현실이고 결국에는 정치로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말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당선은 돼야 할 텐데 말이죠. 그 지금 뭐 상대는 막강한 후보기도 하고. 자, 어떻게 풀어내실 것인지.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내가 이 공약으로 한번 돌파해 보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혀 걱정 안 되거든요. 주변의 참모들이 그럽니다. 뭐 15% 왜 못 얻냐 말이죠. 여태까지 송주명의 사람은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이런 얘기 듣고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농담입니다만 저 정치학 박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예. 선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점이 있고요. 네.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기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단적으로 사실은 우리 이재용 교육감님 중심으로 하는 저쪽 편에 지금 현재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펀드 하니까 갑자기 뭐 대박 났다고 뭐 이런 소리 할지 모르는데 네. 사실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에는 어떤 인터레스트 그 부분들을 공유하는 광범위한 이익 동맹으로서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이분을 하고 나서 어떤 이익을 추구할 것이냐. 근데 이런 데 대한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또 예측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쪽 분명한 게 있습니다. 새교육 반드시 살려내야 되겠다. 혁신교육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잡하지 않게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 세 가지. 진짜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세워내야 되겠다는 뭐가 있는가? 진정성. 두 번째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예. 역시나 학교라는 이 공간을 인간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간을 키워내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방향,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암기 교육 그만합니다. 안 합니다, 이제. 국영수로 대표되는 소위 암기형 과목 아마 놀라울 정도로 축소할 겁니다. 그건 어떤 거냐? 암기가 얘들 망치기 때문입니다. 얘들 성격 버리기 때문입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제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생각을 키우는 교육, 아이들 재능을 키우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이제는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가가 하라고 하는 거 절절절 따라서 국가교육과정 그걸 판박이처럼 하다 보면은 얘들 망치게 됩니다. 대폭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궁극적으로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육의 포커스가 되도록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학교에 학년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무학년제 학교 팡팡팡 늘려갈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학교는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키워서 아이들이 진짜 독립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려면 학교가 진짜 이제는 민주적 공간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지금까지 교장 선생님이 독점해왔던 이 독점적인 학교 권력, 통제 권력, 이 부분들을 우리는 손대야 됩니다. 이제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한테 결정권, 평가권 정확하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학부모 참여권, 교직원의 참여권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민주주의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저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살면서 교육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주의 살 수 있도록 자치 확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 경기도의 학교가 약 2,30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럼 교장 선생님도 2,300분 정도가 되죠.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진짜로 교육 마인드가 투철하고 민주주의자인 일반 선생님들로부터 교장 선생님들처럼 충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비전도 많고 공약도 다양한데 6월 13일 밤에 웃음 지으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정성, 절실함으로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경기도 학부모들의 마음은 하나지요. 아이들 안심하고 학교 보내고 또 그 학교에서 꿈과 비전을 키우는 거. 그건데 누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냉엄한 심판이 있겠죠. 6월 13일 결과를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송주명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겠습니다.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공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지난주 조선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공군연합훈련 맥스 썬더에 대한 조선 군부의 반발이 굉장히 세게 일어난 것 같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걱정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에 그 F-22 전폭기가 여기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놀랐을 거예요. 놀랐고 이렇게 되면은 이상권도 사실은 군 출신입니다. 네네네. 예, 그다음에 김영철도 군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현역 군인들은 아마 판문점 선언을 보고 상당히 앞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긴장해야 될 일은 별로 없겠구나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마 강하게 질책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읽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으로서는 이거 뭔가 지금 한마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하다못해 청와대가 문재인 특보에 대해서는 경고도 잘 하던데 어? 예.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고 좀 해야지. 아니요, 이게 간단한 무슨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뭔가 지금 지금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잘 풀려야 한미 정상회담도 잘 될 수 있고 그래야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그래야 비핵화가 되는 겁니다. 비핵화가 돼야만 우리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다면 거꾸로 역사에서 볼 때 지금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나타난 장애물 내지는 이 난관을 어떻게든지 좀 극복하고 돌파해야 돼요. 그러려면 회담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도 체면 세워주기는 해야죠. 체면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물밑으로 이 정도는 이 정도로 좀 서로 양해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또 그 정도 해놓고 나서 얘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남북 관계가 안 풀리면은 북미 관계가 안 풀립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 누가 만들어줬는데 북한도 그걸 알아야 돼요. 체면을 세워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 보내서 특사들이 듣고 온 얘기를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된 거 아니에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이렇게 겁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최소한도 외형적인 모양새는 갖춰주고 물밑으로 얘기를 해야죠. 당신은 너무 심하게 이러면 안 돼. 누구 덕인 줄 알고 일어나 하는 식의 얘기를 해야지. 지난주 금요일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서울 광화문에서 세 번째 촛불을 들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대한항공 측의 불법 체증에 대비해 일명 가이포크스 가면을 썼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던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사측의 감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사측도 가면을 썼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창진 사무장 그리고 진행자 김현정 앵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전 2014년과 다르게 내부 노동자들이 좀 더 용기를 내서 우리의 발언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집회 신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까지 제가 좀 나서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화문에 대한항공 직원들 집회 보셨죠? 다 가면을 쓰고 해요. 그 이유는 회사에서 다 이게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신원을 밝히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하는데 이미 알려진 분들, 이미 어떻게 보면 회사에 찍힌 분들만 지금 가면 벗고 활동하고 계시는 거네요. 어떤 기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전에 대한항공을 담당하는 기자였는데 시위 현장을 취재하러 갔더니 옆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분이 갑자기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 대한항공 홍보팀에 있던 신모입니다. 최모입니다. 이러면서 본인들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시위에 참가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까지 나와서 지금 체증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체증하러 가면 쓰고 네네 마치 이제 자발적 참여자인 것처럼 해서 와서는 시위하러 오셨냐 그랬더니 제가 시위를 하러 왔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요.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옥중에서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냈지요. 편지를 통해 드루킹은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앞에서 매크로 작업을 시연했고 김경수 의원이 고개를 끄덕여서 댓글 조작을 진행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 편지를 공개한 조선일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그리고 진행자 이동형 작가의 대담 들어보시죠. 그 편지를 보면 저도 쭉 읽어봤습니다만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모든 일은 김경수 의원이 지시했고 그가 최종 책임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오사카 영사를 안 보냈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게 진실이었다면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죠.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꺼냈으면 만에 하나 100벌을 양보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지금은 몰리다가 그리고 검사에게 축소수사를 제안했다가 일종의 검은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특검 임박한 시점에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지금 와서 이런 얘기 밝히는 거 저는 전혀 진실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네. 그런데 그 드루킹이 다른 언론사도 많이 있을 텐데 그 하필 조선일보로 간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짐작한 데는 호불호를 떠나서 조선일보가 현 문재인 정부의 가장 비판적인 매체인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것과 별개로 저는 조선일보가 일면에 이걸 대서특필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그 일방적인 주장은 언론은 특히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걸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서특필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신문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인면에 크게 썼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언론의 기본 ABC도 안 지킨 거라 혹시라도 무슨 다른 뜻이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라서 저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선일보의 이번 이 기사 편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서는 남성 누드 모델의 나체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동료 여성 모델은 경찰에 구속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토요일 서울 해화역 인근에서는 경찰 추산 10,000명의 여성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경찰과 사법부의 성차별을 주장했습니다.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집회에서 있었던 발언의 일부 들어보시죠. 수천 장의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남성들의 절대 다수가 불구속으로 수사받고 심지어는 재판조차 받지 않고 풀려났음에도 단 한 명의 사진을 유포한 여성은 강력 범죄자와 같은 모습으로 수갑을 차고 폭포라인에 젖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둘러싼 모든 것들은 기존의 여성이 피해자였던 경우와는 너무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리는 몰랐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기사 제목을 진짜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붙잡힌 몰카 피의자는 약 1,300여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50명의 여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는 남성이었고 이 가운데 30명이 구속됐습니다. 여성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홍대 몰카 사건 안모 씨가 유일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중대한 몰카 범죄의 경우 성별 구분 없이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구속 여부에 성별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일관적인 추세다라고 설명합니다. 몰카 사범 구속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번 홍대 몰카 사건처럼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몰카범이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불구속 수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 촬영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성별과 무관하게 엄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성별 갈등으로 번진 건 여성들이 그만큼 몰카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몰카 사건은 가해자의 97%가 남성이고 피해자의 95%는 여성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 범죄는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 수사기관이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각종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몰카 자료를 내려받아 시청하는 사람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여름에도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11개 종류의 원두마다 각각 품종 고유의 섬세한 특징을 살리는 커피 RK. 네, 주문 당일에 즉석 로스팅해서 보내드립니다. 품질 좋은 100% 아라비카 원두로 고유의 풍미를 살리는데요. 연간 20만 리터의 더치커피를 사용하는 커피 RK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 자신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를 확인해보세요. 경제의 속살로 이어갈까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죠,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경영권을 승계받을 것 같은데 상속세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아마 LG는 우리나라 재벌 중에 처음으로 지주회사 체제, 그러니까 굉장히 지배구조를 깔끔히 해놨기 때문에 상속세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속세는 거의 내게 될 것 같고요. 아마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시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 천천히 낸다거나 분납한다거나 할 것 같은데, 결국 뭐 상속세는 그 1조 원 규모의 상속세는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그 월요경제학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LG 구본무 회장이 어제 20일 숙한으로 별세를 해서 요 이야기를 드리고 월요경제학은 하루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며칠 전인 17일에 주식회사 LG,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LG의 지주회사인데요. 네. 그룹의 중추격인 주식회사 LG가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갑자기요. 그리고 아들 구광모 상무를 등기 이사로 선임을 했어요. 구광모 상무는 1978년생이니까 이제 겨우 40살입니다. 그런데 그룹 핵심 회사의 등기 임원이 됐다. 요거는 그때도 이미 본격적인 사세 승계를 대비한다는 뜻으로 읽혔고요. 사실 이때부터 아버지인 구본무 회장 건강이 매우 나빠진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파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구본무 회장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는 한 그동안 굉장히 뒤에서 경영권 수업을 받고 있던 40세의 구광모 상무가 갑자기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는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흘 뒤인 어제 구본무 회장이 세상을 떠났죠.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를 감안하면 구본무 회장의 별세는 조금 이른 편입니다. 73세였으니까요. 예, 저희 아버지가 벌써 80이 내일 모레인데도 정정하세요. 네, 그러니까 요즘 뭐 고령화 시대라 다들 80까지는 다들 건강하게 사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4대 재벌 총수였던 구본무 회장의 73세의 별세는 조금 이른 느낌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재계의 거목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월요경제학을 하루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광모 상무의 경영 승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LG가 계보가 이렇습니다. 구인회 창업주가 1대 총수였고요. 그 아들이 구자경, 지금 LG의 명예회장입니다. 2대 총수죠. 그리고 어제 세상을 떠난 구본무 회장이 구자경 명예회장의 장남이고 3대 총수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구본무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상무가 4대째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가족사적으로 슬픈 일이라면 2대 총수였던 구자경 명예회장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구자경 명예회장이 1925년생이고 올해로 93입니다. 백수를 앞두고 있는데 1995년에 70이 되던 해에 그룹 총수 자리를 아들 구본무 회장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어제 구본무 회장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먼저 보낸 셈이 됩니다. 가족사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죠. 4세 승계 주인공인 구광모 상무는 아주 특이한 가족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구광모 상무는 구본무 회장의 직계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 종합일간지 경제부 기자 시절에 산업 담당으로 신입 기자들이 들어오면 재벌들 족보를 먼저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한국 재벌들에 대한 기초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팀에 온 신입 기자들 보면 제일 먼저 정주영 일가부터 외우죠. 이게 제일 복잡하거든요. 형제들부터 외웁니다. 예. 정주영, 정인영, 정순영, 정희영, 정세영, 정신영, 정산영, 이 상상 요 돌림을 먼저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대를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몽필, 정몽구, 정몽근, 정몽우, 정몽헌, 정몽준, 정몽윤, 정몽일, 몽몽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손자대로 넘어오면 선자 돌림인데 이때쯤 오면 이제 미쳐버리는 겁니다.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현대 가문이 이게 제일 어려운 가문인데 요 가문만큼 어려운 곳이 LG 가문이에요. 지금은 LG가 GS그룹하고 분사를 해서 동업자였던 허씨 일가하고 구씨 일가가 결별을 했지만 과거의 LG는 구씨, 허씨 공동 경영 체제였는데 이걸 다 암기하려면 진짜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구씨 집안만 해도 자식대로 넘어가면 구자경, 구자승, 구자학, 구자두, 구자일, 구자극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것도 자자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구자극도 있어요? 네, 막내입니다. 구자극 회장도 있죠. 지금 뭐 어딘가 굉장히 작은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3세로 오면 본자 돌림인데 본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세한 구본무 회장의 장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구본무 회장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구본준, 구본식, 구본걸, 구본순, 구본진, 구본성, 구본전, 구본완, 구본길, 구본현, 구본우 이렇게 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광모 상무는 구본무 회장의 직계 아들이 아니고요. 구본무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구광모 상무한테 원래 구본무 회장은 큰아버지였던 거죠. 그런데 구광모 상무가 큰아버지의 아들로 입적을 합니다. 양자가 돼서요. 그래서 이번에 4세 승계 주인공이 됐습니다. 요걸 일반인 시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LG가 유교적 가풍이 굉장히 강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가업을 승계할 때 장자 승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각에서 보면 정말 봉건적인 시각이죠. 형제들끼리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가업은 반드시 아들만 있고 그것도 장자만 승계한다. 이게 중세 봉건 왕조 같은 생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본무 회장한테 아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모 씨라고요. 1975년생인데 이 구원모 씨가 1994년에 20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 사망에 대해서 LG 가문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모 씨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세상에는 알려진 바가 없죠. 그리고 이 유일한 장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구본무 회장이 너무나 아들을 또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구원모 씨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부터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갖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996년 구본무 회장이 51세 때 부인 김영식 여사가 임신을 해요. 굉장히 늦은 나이죠. 당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영식 여사가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들 낳는데 용하다는 명의를 찾아가서 왜 중국이 아들 낳는데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니까요. 거기서 진료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구연수 씨라는 분이에요. 지금 20대 초반으로 아주 젊죠. 그래서 구본무 회장이 51세에 결국 딸을 낳고 이제 더 이상 아들을 갖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부부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집안 장남인 구광모 상무를 양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쪽 집안에 매우 복잡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개인사의 영역이어서 그만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구광모 상무의 개인사를 자세히 들려드리는 건 요건 개인사의 영역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LG의 4세 승계에 관한 공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요. 이번에 세상을 떠난 구본무 회장에 대한
대략적 평가를 말씀드리면 구본무 회장은 연후 재벌 3세 2세들과 달리 상당히 깨끗하게 그룹을 경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다만 현재 검찰이 LG 주요 계열사를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3대째 내려온 대한민국 5대 재벌 총수 가문 가운데 LG 가문이 가장 깨끗해 보였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주인 구인의 창업주도 독립운동 가문이었고 이 구씨 가문이 허씨 일가하고 같이 동업을 했는데 이 두 가문이 거의 충돌이 없었다는 점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인화의 LG라고 불리죠. 예. 그리고 LG가 허씨 가문과 그러니까 LG와 GS그룹이 분사를 할 때 구씨와 허씨가 공식적으로 갈라설 때 보통 이러면 아사리 판대거든요. 서로 계열사 더 가져가겠다고요. 근데 이때도 상당히 깔끔하게 갈라섭니다. 그러니까 이 LG 가문 쪽의 쭉 역사를 보면 안 좋은 쪽으로 큰 사건 사고는 그 유명한 차떼기 사건, 이해창한테 이제 덤프트럭으로 돈을 날랐던 요 사건 정도인데 이것 외에는 구설수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상을 떠난 구본무 회장도 상당히 소탈하고 검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례식도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다고 하고요. 투병 과정에서도 고인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해요. 워낙 재벌들의 생활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제가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알려진 사실만 놓고 보면 한국 재벌 3대 중에 고인은 상당히 깨끗한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부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세상을 떠난 기업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브리핑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고인의 명목을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서로 고인이 비판받을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굳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고 구본무 회장을 욕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LG라는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이 이 구광모 상무의 존재입니다. 도대체 왜 양자로 입적까지 하면서 장자승계라는 원칙을 그토록 지키려고 했는지 이게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중세사회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을 이렇게 차별하는 자체부터 좀 이상한 거죠. 그 LG 가문은 구본무 회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1996년에 낳은 구연수 씨야 워낙 늦게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쳐도요. 그 언니로 구연경 씨라는 딸이 있어요. 이분은 1978년생입니다. 구광모 상무하고 동갑이에요. 저는 그룹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부터 매우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물려준다 하더라도요. 딸이 있는데 굳이 동년배의 조카를 양자로 입적을 해서 장자, 아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 전통을 지키는 게 글로벌 기업으로서 적절하냐? 이 질문은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 주주들이 아니 왜 구광모라는 사람의 LG를 맡아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장자라서, 시니어 선이어서, 그래서 굳이 입적을 해서 장자를 만들었다. 이걸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둘째로 가업을 승계할 때 장자승계의 원칙을 지킨다. 장자승계라는 개념을 LG 같은 글로벌 기업이 왜 못 벗어버리는지 이것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LG라는 기업은요. 가업이 아니에요. 한국 5대 재벌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에요. 이걸 어떻게 가업이라고 축소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노출된 완벽한 공적 기업이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가업 승계, 그러니 장자 승계 이런 개념을 버리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좀 웃긴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단체 중에 황당한 이름의 단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가업 승계 기업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명이 모인 듣보잡 단체가 아닙니다. 수백 개 회사들이 가입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단체예요. 그래요? 예, 뭐 하는 단체냐면 중소기업 2세, 3세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 초대 회장이 동양종합식품 회장 강상훈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3년 동아일보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기업 2세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 힘든 일 다 싫다고 합니다. 제조업은 조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판에 100년 기업 만들라고 가업 승계를 하는 건데 이걸 장려하진 못할 망정 부모 잘 만나 편하게 산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우습잖아요. 들으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았던 2세, 3세들의 사고방식을 진짜 고스란히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업을 물려받는 게 진짜로 자기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힘든 일 싫어하는데 우리는 가업을 승계해서 그거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금수저들의 두뇌 구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가업을 물려받았는데 왜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희생을 하는 건데 가업을 물려받은 것 왜 희생하면서 세금까지 내야 되냐, 이러고 있는 거죠. 기업의 공공적인 성격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사실도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 주장이 가족이 물려받아야 창업 정신이 이어진다, 이거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한국의 기업인들 중에 존경하는 사람 하면 신도리코의 우상기 회장을 세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예. 우상기 회장은 이제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유명한 3331 법칙이라는 걸 만든 분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에게 30%를 돌려드리고 노동자에게 30%를 돌려드리고 다음 사업을 위해서 30%는 회사에 남겨두고 나머지 10%는 사회에 환원하라. 이게 3331 법칙이라는 우상기 회장의 유지예요. 예. 그래서 신도리코는 과거에 정말로 노동 친화적인 회사였고 주주 친화적인 회사였고 사회에 공헌도 많이 하는 참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회사를 아들 우석형 대표가 물려받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회사가 됐을까요? 그 우석형 대표가 언론에 일절 노출을 안 하고 완전 은둔자 같은 생활을 해서 잘 알려진 바는 없는데 2011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겨레에요. 220억 물려받아 4천억 신도리코 지배하는 고등학생,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석형 사장이 고등학생 아들한테 지분 40%를 넘겨가지고 3대 경영권 세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부제가 이래요.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신도리코, 기업 지배 구조는 전혀 딴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주는 정말 훌륭한 기업인이었는데 이걸 2세한테 물려주잖아요. 창업주 정신이 안전해집니다. 벌써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다른 재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고등학생한테 지분을 몰아줘서 경영권 세습을 하는 게 과연 우상기 창업주의 뜻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이 과정을 보면 비상장 회사를 이용을 해서요. 창업주 일가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자회사 만들고 거기다가 일감을 막 몰아줘서 키운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당시 고등학생 아들이 400억 원이 넘는 지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재용이나 정의선 이런 양아치들이 한 짓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창업주가 있어도 그걸 자식에게 승계를 하면 기업은 100발 99중 이렇게 일이 틀어집니다. 이건 가업 승계도 아니고 창업주 정신을 이어가는 것도 아니죠. 저는 우상기 회장이 하늘에서 이 모습 보면은 학을 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창업주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정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우상기 회장과 함께 한국 기업인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입니다. 이분 이야기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유일한 회장은 1971년에 돌아가시는데 자녀한테 남긴 재산이 당시 7세였던 손녀에게 1만 달러, 대학 졸업까지 학비 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한테 유한공고 근처에 땅 5,000평을 물려주는데 이것도 전제가 있어요. 그 땅 이름을 유한동산이라 하고 학생들이 마음껏 드나들게 하라. 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한테 그 5,000평 물려주면서 내 아내의 노후를 돌봐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한테는 유서에 어떻게 적냐면 진짜 적혀 있어요. 유서에.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딱 한 문장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유일한 박사는 남은 모든 주식을 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전 재산을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업자의 정신이 100년, 200년 정말 도도하게 강물처럼 흐릅니다. 유한양행은 지금 당연히 전문 경영인 체제인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가 가장 완벽하다고 보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를 어떻게 뽑냐면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를 뽑는데 이사회 멤버들이 차기 대표를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누가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할 사람인가? 이 기준으로 차기 리더를 뽑습니다. 이렇게 뽑으니까 정말로 유씨 일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전문 경영인이 되는데도 심사할 때부터 심사 기준이
유일한 박사의 뜻을 잘 받드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기업이 50년 동안 창업주 유일한 박사는 돌아가셨고 주식은 모두 사회에 환원했지만 유일한 박사의 정신이 도도히 살아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LG를 보면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LG가 보면 다른 재벌에 비해서 상당히 깔끔한데 왜 굳이 장자승계 같은 중세 봉건 마인드를 끝내버리지 못하고 양자를 입적하면서까지 장자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이런 방식을 고수하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구인의 창업주의 정신이 살아 숨쉬느냐? 절대 안 되거든요. LG그룹이 지금 자산 규모 123조의 국내 4대 재벌입니다. 엄청나게 큰 재벌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재벌의 운명이 구광모라는 40세 젊은이에게 걸렸습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구광모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기업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구광모라는 젊은이가 제발 좀 좋은 경영인이었으면 좋겠다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되냐는 거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검증은 1도 되지 않았지만 장자라는 이유로 물려받는 구광모. 그러면 온 국민은 구광모가 좋은 사람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창업주의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을 사람을 사회가, 주주가, 노동자들이 여러 방식으로 검증을 해서 뽑는 게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재벌들 중에 깨끗했던 LG 같은 그룹이 이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게 저는 더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진심을 다해서 빕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가업을 승계한다는 한국만의 이 봉건적 기업 문화가 정말로 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업자의 정신이 어떻게 하면 강물처럼 영원히 후대에 계승될지 우리 기업인들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겠죠. 하여간 구본무 회장의 별세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진하게 남아있어서 오늘은 재벌의 가업 승계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브리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구본무 회장이 이건희 회장보다 먼저 별세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예술이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중예술이가 드디어 2018년 5월로 무려 18살이나 되었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민소창간 18주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소액 광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갖은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중예술이에게 응원의 강구 부탁드려요. 만날 배고프고 코 찔찔 흘리던 저희 민중예술이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직필하는 언론다운 언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액광고 문의전화 1877-1264 1877-1264 민중예술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조선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인간 쓰레기는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의 잡종이라고 평가한 건데요. 많이 속상해하고 있을 홍준표 대표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입니다. 조선이 저를 민족의 수치이자 인간 추물이라고 부르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준표 빨갱이라는 뜻으로 홍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빨갱이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조선이 이렇게 한국의 특정 정치인을 한 달 동안 계속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이 문재인 정권을 꼬드겨 하고 있는 남북회담의 본질을 제가 정확히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이고, 홍준표 대표님, 참 긍정적이십니다. 조선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시비질하며 분수 없이 놀아대니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초당적으로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지요.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홍준표 대표님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사람이라고요. 누구보다도 남북 화해를 원한다고요. 하하하하. 조선 측은 홍준표 대표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카멜레온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님이 남북 화해를 원하는 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장을 반영한 건가요? 아베 총리마저도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했으니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요.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장은 홍준표 대표님을 향해 삼류고등학교 나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고요. 아이고, 홍준표 대표님은 학벌이 아니라 은행이 문제지요. 최근에는 성질 같아서는 대번 두들겨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지금도 성질을 참고 있다는 의미인데 믿기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성질 참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을 철권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대전 그리고 광주는 12도, 대구는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18도, 전주 25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좋음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공지영의 1993년 발표한 소설 인간에 대한 예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작가 공지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한 분이어서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예.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오래전 친구가 생각나서였습니다. 오늘 친구 어머니를 보내는 그 자리 상가집에 다녀왔는데요. 예. 그 친구가 자기도 드디어 고아가 됐다며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친구들 얘기를 전해줘요. 나이가 어떻게 되신데 고아가 되신 겁니까? 이제 56입니다. 아니 근데 어머니 앞에서는 아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썰나간 농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옛 얘기를 했어요. 예. 오랜만에 만나니까 쌓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 얘기도 나오죠. 그 중에 아주 돈독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른바 극우 인터넷 신문에서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래저래 씁쓸했습니다. 마음도 휑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까 싶기도 하고 아니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요. 그러다가 공지영 작가의 인간에 대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람 변해가기 마련인데 근데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극우 사상을 유포하는 쪽에 제 오래전 친구가 있다는 게 참 낯설기도 하고 가슴 한구석이 휑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또 내가 생각 못하는 지경까지 그 사람의 사고가 닿아서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라고 그동안 믿어왔는데 네. 저도 아닙니다. 네, 저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이 있겠거니 하다가도 뭐에 들려서 저렇지라고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어디서 우연히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도 참 막막해집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공지영의 인간에 대한 얘기 읽으면서 80년대를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80년대 5월은 특히 86년, 87년 5월은 그야말로 살벌하고 무시무시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분신하고 투신하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바쳤고요.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반독재와 민주주의를 외쳤었죠. 그런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30년, 40년 가까이 지나서 저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도 과연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존중해줘야 되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갑니다. 교수님의 그 동기, 지금 극우 매체에 있다는 그 양반은 80년 5월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깊이 개입했든 아니면은 언저리에서 발만 담그고 있었든 어떤 식으로든 학생운동에 관여했고요. 또 뜨겁게 토론도 했고 논쟁도 했고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억력이 선택적이라 어떤 부분은 망각하고 어떤 부분은 한 부분만 과장해서 기억하고
그렇기도 하겠죠. 또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저도 이해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기억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들과의 그 관계들, 우리들 사이에 오갔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기억할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한번 보고 싶기도 해요. 무슨 얘기를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개인적인 기억이 아주 참 많아서 이래저래 씁쓸합니다. 소설 얘기하죠. 아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는 19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이른바 후일담 문학의 문을 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80년대 말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제 운동이나 정치적인 발언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 분위기가 아주 폭넓게 확산하던 시기죠. 그 시기에 우리에게 80년대는 무엇이었는가를 묻는 그 소설들이 한 흐름을 이룹니다.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 소설의 화자는 잡지사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운동권으로 활약하기도 했죠. 깊이 개입하지 않았지만은 운동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여성지 기자를 이러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데 그 기사를 쓰겠죠.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민자라는 여성입니다. 이 이민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을 다녀온 사람이겠죠. 성이 이시고 이름이 민자가 아니군요. 아니, 이민자니까 이시고 민자이긴 한데 명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의적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들꽃들이 싱싱하게 피어나는 그 마당을 갖춘 그 통나무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21의 나이로 대한민국 국전 대상 화가였다는 얘기죠. 대학 졸업 후 도미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도불하여 프랑스로 건너가서 전시회에서 연달아 성공을 합니다. 소더비 경매장에서 그림을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화가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공과 성취의 허망함을 깨닫고 인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어서 스승 마가호타 미르혼지 밑에서 배웁니다. 3년간 인도 전역을 맨발로 방랑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스케치 여행을 떠나고 어느 날 킬리만자로의 눈 덮인 봉우리가 바라다 보이는 한 사파리에서 야영 중 불현듯 깨달은 바 있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한다는 꿈같은 이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잡지사로서는 구미에 당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지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권오규라는 사람입니다. 소설 읽다 보면 그 이름이 그 중의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권오규라는 사람은 권력을 오용하는 사람을 규탄한다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하네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명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70년대 민주화 투쟁,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20년간 옥중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집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삼양동 구불구불한 골목길 끝 어느 허름한 한옥의 문간방 한 서너 평 되는 마당엔 얇은 시멘트가 발라져 있고 그 한켠엔 촌스러운 철쭉과 꽃피지 않은 군자란이 파란 플라스틱 화분에 자라고 있는 그리고 마당에 가느다란 수도꼭지가 있고 재생고무로 만든 벽돌색 대야가 아무렇게 널려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배경이죠. 인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그 인물들의 내면을 또는 그 사람의 세계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그 진술이라는 것은 뭐 소설을 읽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을 기사로 쓸 것인지 고민하는 게 이 소설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데스크 쪽에서는 이민자라는 인물을 밀고 있고요. 화자인 나, 기자인 나도 조금은 그 이민자에게 끌리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권오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이 권오규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문 여는 방법까지 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신념, 민주화를 향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동생이란 사람이 권오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몸뚱이를 가둬두는 게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가 봅니다. 일이 있기 전에 형님은 럭비 선수이시기도 했는데 감옥에서 운동을 하시고 단전호흡도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약해지셨어요. 길을 걷다가도 자꾸만 깜짝깜짝 놀라셔요. 감옥에서 혼자 7, 8걸음 걷고는 뒤돌아서서 7발짝 또 걷고 하던 버릇이 아직 남아있던 거죠. 처음에 화들짝 놀라시면서 걸음을 멈추시길래 저희는 어디 몸이 아프신가 했어요. 형님은 조금 쉬었으면 하시더군요. 저희로서는 시내 구경을 시켜드리려는 거였는데, 이처럼 감옥 생활의 기억들이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어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 이 권오규는 1970년대에 지식인 언론이 종교인에게 드리는 글을 유인물을 통해서 학생들의 데모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매판 족발, 재벌 타도, 자본주의적 착취 등의 구호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뭐 뻔한 죄명을 씌웠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자들 이롭게 하고 유신 정권을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한 노동자 농민을 박정희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혁명을 세울 수 있는 주요 세를 설정하여 풍력혁명을 구상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박정희의 권력이 서슬퍼졌던 시절에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지금 허름한 집에 단칸방에서 깊은 병을 앓고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앞에 소개해드렸듯이 이민자라는 사람은 정말 화려한 경력에 뭐 신물이 났다는 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접고 명상으로 아주 우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 기자의 양심과 관련된 것이겠죠. 예. 이 소설에서는 우리 공지영 작가답게 권오규 쪽을 택합니다. 그건 자신의 개인의 기억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이 소설에 강선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강선배는 기자와 같이 대학 다닐 때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아버지 회사인 버스 회사를 이어받아서 사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재빠르게 적응한 사람이죠. 그리고 과거 일랑은 다 잊어버리자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떠올린 이유도 아마 강선배라는 캐릭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강선배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기자는 여러 가지 상념에 젖어듭니다. 80년대를 회고하는 후일담 문학의 맨 앞에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 잠깐만 보겠습니다. 너는 도망친 사람이니 입을 다물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나도 입을 다물지도 모르지만 무서워서 도망친 비겁자로 욕한다면 진심으로 그들에게 나의 비겁함에 대해 사죄할 용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 역시 80년대의 아들이며 딸이었다. 80년대의 아들이며 딸들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오르면 승리한다는, 너무도 단순했지만 너무도 굳게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현실에 적응해 가는 모습을 강선배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기자는 권오규의 기억들을 정리해서 쓰기로 합니다. 이 권오규가 쓴 책이 인간에 대한 예의였고요. 권오규의 삶과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책에 대한 서평을 쓰기로 마음먹으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소설의 막바지에 희망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는 무싹 얘기가 등장합니다. 열무싹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 이 소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민자를 결코 권오규만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가 사실은 더 매력있고 더 재미있는 시간을 내게 주었지만 권오규의 동생은 지루했고 권오규는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나는 미안하다. 나는 그들의 지나온 삶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80년대 20대를 고스란히 보냈듯 그들이 보냈던 20대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 30대가 다가오듯이 그들이 30대와 그들이 40대를 시궁창 냄새가 풍겨오는 듯한 우리 정치사와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열무싹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다. 이건 정말인데 나는 오늘 아침에 먹다 남은 차 찌꺼기 모은 것을 그 열무싹이 뿌리 내린 흙에 뿌려주고 그것을 다른 흙으로 덮었다. 땅이 너무 척박해서 그것이라도 비료를 주어야겠기에 나는 빌었었다. 날씨가 더 무더워져서 이 차 찌꺼기들이 빨리 썩기를, 썩어 문드러져서 거름이 되기를. 나는 그걸 바라면서
아직 차가운 봄 하늘을 올려다 보았었다. 그들이 썩지 않으면 그들은 열무싹과 아무 상관이 없을 테니까. 파릇파릇한 어떤 싹도 틔울 수 없을 테니까. 그저 막막하기만 하던 권오규의 기사 첫머리가 그제야 내 머리에 떠올랐다. 여기 시대와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한 사람이 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소설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자신이 먹다 남은 찻찌꺼기를 다 뿌려서 그게 다 썩게 만들고 이걸 퇴비로 해서 열무싹이 잎을 내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권오규와 같은 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함께 해왔던 많은 그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비가 돼서 거름이 돼서 80년대 노래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그 사회가 되기를 이 작가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고른 이유가 제 오래전 희미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친구의 얘기 때문이었는데요. 과거라는 게 지운다고 지워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걸 깡그리 소고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만 부여안고 살아갈 수도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를 키워준 80년대 그 정신, 80년대적 감각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공통 감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감각들을 다 과거로 돌려버리고 현실에 충실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절의 의미들을 다 지워버린다면은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상처받으셨네요. 그 친구 때문에. 아하, 참. 네, 많이 아프네요. 사연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읽으면서 기자 정신이 무엇일까? 또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 여성직 기자지만은 우리가 요즘 뭐 기레기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엄중한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 예. 여기 계속 분탕질을 하는 기자들의 기사를 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예를 들면은 북쪽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기사들을 계속 써내는 그런 기자들, 그런 신문들 보면은 정말 역사에 대한 수많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갖춘 자들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친구가 있다는 신문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니까 역시나 놀랍네요. 드루킹 특검을 김경수 특검으로 가야 한다. 네. 그리고 류근일이라는 사람의 컬럼이 딱 놓여 있고요. 북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그 언어들이 난무합니다. 네. 이런 신문들을 저는 잘 못 봤는데 있군요. 정말 많이 있네요. 그리고 북조선이 남한을 적화하려는 그 노름에 문재인이 놀아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버젓이 실려있는. 누구보다도 그게 다 뻥인 걸 알만한 양반들이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뭐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 PD. 오늘 통편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저는 사실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지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은 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해 왔고 또 기대해 왔는데 또 종교인에 대한 그런 기대도 그러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들도 이제 뭐 자본에 지배받는 그런 한갓 힘없는 미물들인데요. 예. 네. 그들에 대해서 너무 대단한 그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래도 또 교수님께서는 한때 그 대학에서 정의로운 시대를 갈망하면서 함께 꿈을 꿨던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가 그렇게 바뀐 현실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제 개인적 기억을 얘기한 건 대단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미안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김 PD는 뭐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는데 가치를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기자 정신이라는 게 있다면은 기자 정신을 망각한 사람들이 정말 기자를 자처하면서 우리 현대사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왔습니까? 언론 적폐야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가는 하루였습니다.
한잔 하셔야겠네요, 교수님. 네, 그럴 생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뉴스포렌 메리로 계속됩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이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한 유경식당 여종업원들을 송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종업원들을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에 청와대는 현재까지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들은 조선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새벽 1시까지 모두 2,555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84%, 5명 가운데 4명은 종업원들을 조선으로 송환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송환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16%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막 되먹은 야당씨님, 말이 기획 탈북이지 외국인 납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 행위입니다. 하론님,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PP의 시간 DJ입니다. 무릎펜 액티브 밴드 써본 분들 난리가 났어요. 특허받은 기술이 무릎이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으로 분산시켜서 말하자면 충격은 줄이고 근육은 지키고 북미 관계 파토내려고 적정한 놈들 찾아가서 니킥을 날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무릎펜 액티브 밴드. 5월 한 달 동안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무릎펜, 검색창에서 무릎펜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최과장을 말하자면 찾아주세요. 술친곰 후기 읽어봐야지. 먼저 송모씨, 올해 봄과 여름의 술자리는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김모씨, 숙취로 인한 두통이 많이 사라졌네요. 이모씨, 나이가 있어서 이제 숙취가 없어지지 않는데 술친곰을 먹고 술을 마시면 전혀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거나 하지 않아요. 그 두통도 없고 속 쓰리지도 않는다. 재용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때문에
알코올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속이 쓰리지. 검색창에서 술친곰 찾아서 주문해라. 미궁 대장사랑 사용 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팟캐스트 듣다가 광고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구입해서 먹다가 효과를 봤다고 봐요. 엄마한테도 추천해서 엄마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내 생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굵은 똥을 내 대장에서도 만들 수 있었다니 신이시여. 정녕 이 똥이 내 몸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까? 하시더라고. 전에는 이런 똥을 추워도 보지 못했는데 하시더라고. 미궁 대장사랑 1522-8972 1522-8972. 야, 근데 그 선거의 계절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 선거 승리의 아이콘 하면 바로 나 아니겠어? 나한테 그 공천권을 주면 그 당의 똥덩어리들을 다 쏙쏙 낙천시킬 텐데. 정치권의 미궁 대장사랑은 김종인, 또 대장계의 김종인은 미궁 대장사랑. 알겠지? 미궁 대장사랑.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열흘 금식 괜히 했다는 생각이 사실상 들었습니다. 비타샵의 4주 남자 다이어트 세트 A를 먹으면 4주 동안 먹는 것은 먹으면서 살을 쫙 빼서 사실상 단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괜히 무식하게 단식해서 사실상 100끼를 들었다는 생각입니다. 구매 후기 사실상 읽어봅니다. 오자마자 뜯어서 저녁 대용으로 먹어봤는데 기존에 먹어봤던 어떤 다이어트식보다 사실상 맛있습니다. 고구마 구워서 같이 먹었는데 속도 든든합니다. 여기까지. 머리가 나쁘면 사실상 몸이 고생한다. 건강 해치지 않으면서 배도 고프지 않으면서 살도 빼는 비타샵 4주 남자 다이어트 세트 A. 사실상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사실상 비타샵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금수저 세트 사은품이나 반촉상품, 기념품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8,000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품목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 금수저 세트 정말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수저거든요. 금수저는 금수저를 알아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수저라서 실망입니까? 금수저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피알의 금수저 세트 만나보세요. 받는 분의 마음도 헤아리는 네피알.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올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올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기능협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고 장자연 씨가 쓴 편지에는 조선일보 임원이 거론되죠. 지난주 문제는 편지 속에서 조선일보의 임원이 어떻게 거론되는지 맞히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조선일보 방사장. 정답자 마징가11님 이메일 안 적어주셨네요. 김용민 화이팅. 곰돌이하항님 역시 이메일 안 적어주셨네요. 연합뉴스는 솔직히 세금이 아까운 뉴스통신사입니다. 아름다운 살구님 장자연과 3월 7일 잊지 않겠습니다. 흘러가기님 김용민 브리핑 믿고 응원합니다. 쥐닥다음용님 조선일보도 아니고 방사장도 아니라는 놀라운 수사 결과가 있었죠. 만무리님 노동자에게 연대는 지양해야 할 가치라 봅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블랙스미스님입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의 한겨레 세상일기 칼럼 가면 쓴 민주주의의 일부입니다.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가면 시위를 소재로 한 것인데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화여대 강남역에 이어서 광화문 광장에서도 가면 시위가 벌어졌다. 본래 시위란 데몬스트레이션, 즉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다. 하지만 자신을 감추는 가면 시위는 시위의 부정, 반시위인 셈이다. 그럼에도 왜 이 땅의 학생, 여성, 노동자들은 가면을 쓰고 거리에 나서는가? 가면 민주주의 현상의 1차적인 원인은 점점 더 촘촘해지는 감시사회다. 빅브라더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완벽하게 관리되는 세계 속에서 개인의 불안은 극에 달한다. 연대 없는 사회도 가면 민주주의를 부른 중요한 요인이다. 개인을 보호할 조직과 제도도 없는 환경에서 개인이 모든 피해와 보복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각계 전투의 정글에서 영웅적 개인을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다. 가면 민주주의를 넘어서려면 일상의 민주주의, 곧 사회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면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 연대가 실종된 사회, 감시가 전면화된 사회임을 폭로한다. 가면은 또한 우리 자신의 거대한 무력감에 대한 자기 연민이며 우리 일상의 비민주성에 대한 자기 고백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면 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인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모두 마칩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